그때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임신해서 예민했고, 정말 어머님을 무시할 생각은 없었어요. 피고 박서연 씨, 정말 실수였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네. 재판장님, 저는 그냥 순간적으로, 왜 하필 식모라는 표현을 사용했나요? 언니, 나이 든 식모 데리고 사는 것도 스트레스야. 맨날 와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혼자 일어나는 아침이 벌써 3년째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들 진우에게 집을 물려주고 이곳으로 온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다 애들 잘 되라고 한 일이지. 나는 뒷전이어도 괜찮다.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죠. 간단히 세수를 하고 검은색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오늘도 성당에 가야 했거든요. 매일 아침 미사는 정순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당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길을 걷다 보니 같은 시간에 나오는 이웃들과 마주쳤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성당에 도착했을 때는 6시 정각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가족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정수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진우와 며느리 서연, 그리고 8살 손주 민재까지 한 명 한 명 떠올리며 간절히 빌었죠. 자신을 위한 기도는 나중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죠. 미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에게서 온 문자였죠.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집에 오세요. 서연이가 음식 준비했다고 해요. 정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요즘 서연이 임신 소식 때문에 바쁠 텐데도 말이죠. 정수는 기분 좋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다. 김치하고 반찬 좀 가져갈게. 오후가 되자 정수는 무료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봉사를 나가는 것도 벌써 2년째였죠. 거기서 만나는 할머니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정순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정순 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같이 봉사하는 경숙이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저녁에 오라고 해서요. 요즘 며느리가 입덧이 심해서 걱정이었는데. 그래요? 둘째 생기나 보네요. 부럽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가 하나 더 생긴다는 소식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죠. 서연이 요즘 부쩍 예민해진 것 같았거든요.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정수는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였죠. 배추도 절이고 양념도 손수 만들어서 1달 전에 담갔습니다. 익은 정도가 딱 맞았어요. 여기에 시금치나물과 콩나물 무침도 챙겼습니다.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면서 정수는 힘뜩했습니다. 애들이 좋아할까? 저녁 5시 정수는 아들 집 앞에 섰습니다. 3년 전까지 자신이 살던 집이었죠. 2층짜리 단독주택에 마당도 제법 넓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을 산 집이었는데 지금은 남의 집처럼 느껴졌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서연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반갑다기보다는 의무적인 느낌이었죠. 응, 김치 좀 가져왔어. 잘 익었거든. 어머님, 오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뭘? 서연의 말에 정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대신 굳이 왜 왔느냐는 뉘앙스였거든요. 하지만 정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괜찮아. 봉사 끝나고 오는 길이었어. 거실로 들어가니 진우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바닥에서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고요. 엄마 오셨어요. 진우는 일어나서 인사했지만 그의 표정도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정순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안아주곤 했는데 말이죠. 할머니, 민재만은 달랐습니다. 레고를 던지고 정순에게 달려왔어요. 민재야,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정순은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졌죠. 저녁 식사 자리는 조용했습니다. 서연이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지만 대화는 많지 않았어요. 정순이 가져온 김치 맛을 물으니 진우는 맛있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입덧은 좀 나아졌니? 정순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네, 많이 나아졌어요. 서연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들렸죠.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는 정순을 서연이 말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하자.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서연의 어조에는 거절의 의미가 분명했습니다. 정수는 할 수 없이 거실로 나왔죠. 민재와 놀아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에 따뜻했던 가족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닌지 생각해봤지만 분명히 변한 게 있었죠.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건 아닐까요? 재산을 물려주고 따로 살게 된 후로 가족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뀐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가족인데. 일주일이 지나고 정수는 진우에게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이 저희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집에서 간단히 축하하려고 하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정순의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초대해 준다는 건 아직 자신을 가족으로 여긴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뭔가 준비해 갈 게 있을까? 아니에요. 그냥 오시면 돼요. 서연이가 음식 준비한다고 하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며칠 동안 무엇을 준비해 갈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직접 김치를 새로 담그기로 했어요. 배추를 사러 시장에 나갔는데 좋은 배추를 고르는 정순의 손길이 예전보다 더욱 정성스러웠습니다. 이왕이면 맛있게 담가서 가져가야지. 김치를 담그는 이틀 동안 정수는 설렜습니다. 아들 부부의 결혼 기념일을 함께 축하한다는 게 기뻤거든요. 여기에 시금치나물과 도라지 무침, 그리고 민재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준비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수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반찬들을 보자기에 싸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오셨네요. 서연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평소보다는 밝은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있었어요. 응, 김치 새로 담갔어. 아직 덜 익었지만 아삭아삭해서 맛있을 거야. 거실에는 꽃도 놓여 있고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념일 같은 분위기였죠. 엄마 고생하셨어요. 앉으세요. 진우는 다정하게 말했지만 정수는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거든요. 민재는 어디 갔니? 친구 집에서 놀고 있어요. 저녁에 데리러 가려고요. 서연의 설명을 들으며 정수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손주와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할 텐데 말이죠. 저녁 준비를 도와주려던 정순을 서연이 정중하게 막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그냥 편히 앉아 계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할 수 없이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예전에는 함께 요리하며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말이죠.
잠시 후 서연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요리들이 상에 올라왔어요. 진우가 와인을 따르며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희 결혼 12주년이에요. 엄마도 함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축하한다, 정말. 정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자신의 기쁨이었거든요. 식사가 시작되자 대화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진우가 회사 이야기를 하고 서연이 둘째 아이 이야기를 꺼냈죠. 입덧이 좀 심해서 힘들어요. 민재 때보다 더한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가 가끔 와서 도와줄까? 정순의 제안에 서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또 거절이었습니다. 정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지만 표정은 밝게 유지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케이크를 자르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민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민재야, 조용히 해. 할머니 계신다. 서연이 아이를 진정시켰지만 민재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친구 집에서 게임 많이 했어요. 민재는 정순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서연의 핸드폰에 발을 걸려 넘어지면서 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 서연이 다급하게 폰을 주우려 했지만 정순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폰 화면에 떠있던 통화 목록이 정순의 눈에 들어왔어요. 최근 통화 목록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정순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에는 분명히 식모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정순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틀림없었어요. 며느리 서연의 핸드폰에 자신이 식모로 저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서연이 다급하게 폰을 낚아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님, 별거 아니에요. 농담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농담이라고 하지만 정순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농담? 정순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봐야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단 말인가요?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뭔 일이에요? 진우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수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어머님, 정말 별 뜻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서연이 변명했지만 정수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진우가 따라 나왔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죠. 할머니, 어디 가요? 민재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정수는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농담이라고 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핸드폰에 누군가를 식모라고 저장하는 게 농담일까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화면이 떠올랐거든요. 식모라는 글자가 눈에 선했습니다.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서연의 냉랭한 태도가 이제야 이해됐어요. 자신을 가족이 아닌 식모 정도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 수는 없었어요. 존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날이 밝으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새벽 5시 정수는 잠 못 이룬 밤을 보내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결연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이번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성당에 도착한 정수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난밤 내내 생각했던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이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돌아온 건 식모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정수는 성당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증여 재산 회수, 상속 취소 같은 단어들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죠. 증여자가 수중자로부터 심각한 모욕을 당한 경우 증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요. 평생 법률에 대해 알아볼 일이 없었던 정순에게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순은 동네에서 가장 큰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접수처에서 상담 신청을 하는 것도 떨렸지만 마음을 다잡았어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 김태주는 정순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가족 갈등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았는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며느리 핸드폰에 식모로 저장되어 있었다고요? 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농담이라고 하던데. 어머님, 이건 농담으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모욕적 언동이에요. 김 변호사는 관련 판례들을 찾아가며 설명했습니다. 증여 후 수중자가 증여자에게 모욕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민법 제556조에 따라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모라는 표현은 명백한 인격 모독이죠.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집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데 증거가 필요합니다. 핸드폰 화면을 직접 보셨다고 하는데 다른 증거는 없을까요? 글쎄요. 평소에도 저를 무시하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문자나 통화 녹음, 목격자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수 있다는 점은 각오하셔야 해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지만 식모라는 그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해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증여계약서부터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평소 며느리의 언행에 대해 자세히 적어서 가져오시고요. 법무법인을 나서는 정순의 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안도감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정수는 서랍에서 증여계약서를 꺼냈습니다. 3년 전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며 작성했던 서류였죠. 그때는 얼마나 뿌듯했던지요. 아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날 밤 정수는 메모지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에 갈 때마다 굳이 왜 오시냐는 식으로 말함. 두 번째, 설거지나 요리를 도와주려 하면 거절하며 거리를 둠. 세 번째, 손주 돌봄을 제안해도 괜찮다며 거부함. 적다 보니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참아왔던 것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요. 며칠 후 정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머님이 적어오신 내용들을 보니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식모 건은 결정적이에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머님을 폄하하는 말을 한 적이 있을까요? 글쎄요. 친구들이랑 통화할 때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통화 녹음이나 문자 내용도 확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증여 취소 소송을 준비해보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어요. 그 주말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갑자기 나가신 이유가 뭐예요?
서연이가 걱정하고 있어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소송장이 나간 후에 말해야 할까요? 별일 아니야.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세요? 그럼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죠. 자신의 인생도 어쩌면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소송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에요. 그럼 아들한테 소송장이 가는 건가요? 네, 법원에서 직접 배달됩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법적 분쟁이 시작되는 거죠. 정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들이 소송장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김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니요, 해야 할 일이에요. 더 이상 식모 취급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정순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낸 기분이었거든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정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었죠. 그런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편 배달부였습니다. 정수님께 등기 우편 왔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였어요. 소송 접수 확인서였죠.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된 거였어요. 그로부터 2시간 후 정순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진우에게서 온 전화였죠.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진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황이 섞인 어조였어요. 무슨 소리니? 정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법원에서 소송장이 왔다고. 엄마가 집 소유권 회복 소송을 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그 일 말이구나. 그 일이라니. 엄마, 정신이 있으시는 거야? 자식을 고소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정수는 전화기를 귀에서 조금 떼어놨어요. 고소가 아니라 내 재산을 돌려받는 거야. 재산? 엄마가 우리한테 증여해 주신 거잖아요.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한 사람을 식모 취급하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대. 정순의 말에 진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식모? 그게 무슨... 내 아내 핸드폰에 내 이름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몰라? 진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마 서연에게 확인해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건 서연이가 농담으로 한 거예요. 농담? 72살 된 시어머니를 식모라고 부르는 게 농담이냐? 정순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엄마,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집에 오세요. 갈 일 없어. 할 말도 없고. 정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후에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소송은 취하해 주세요. 정수는 문자를 읽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라니요. 진작에 그럴 생각을 했어야죠. 저녁 무렵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와 서연이 함께 왔어요. 서연은 임신한 배를 드러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정수는 망설였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상당히 어두웠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뭘 미안해하니? 정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임신해서 예민했고 정말 어머님을 무시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 그럼 왜 내가 도와준다고 할 때마다 거절했니? 왜 내가 갈 때마다 반갑지 않은 티를 냈니? 정순의 질문에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소송까지 할 일인가요? 우리 가족인데. 진우가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가족? 가족을 식모라고 부르나? 그건 정말 실수였어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수가 아니야. 평소에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이름을 붙인 거지.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엄마, 지금 와서 집 찾겠다는 게 부모가 할 짓이야? 진우의 말에 정수는 화가 났습니다. 부모를 식모로 부르는 건 자식이 할 짓이니? 엄마, 그만해. 이미 변호사한테 맡겼으니까 법원에서 결정하자. 정수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었어요.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서연이 붙잡으려 했지만 정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진우가 문을 두드렸지만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야 두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전화 폭탄이 시작됐습니다. 진우, 서연뿐만 아니라 친척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정순아, 무슨 일이냐? 자식 고소했다던데? 큰아주버니였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내 집 찾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어디 부모가 자식을 법정에 세우냐? 체면이 말이 되냐? 체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식모라고 하는 게 체면에 맞나요? 정수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체면 때문에 참아왔던 것들을 이제는 말할 거였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순 씨, 아들한테 집 빼앗겼다더라. 아니야, 자기가 먼저 줬다가 이제 와서 달라고 하는 거래. 어디 부모가 그러냐? 나이 먹으니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정수는 슈퍼에 갔다가 이런 소리를 듣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주말에 또 진우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엄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소송 취하해 주세요. 안 돼. 엄마, 우리가 이런 일로 법정에 서면 온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망신이에요. 나야말로 며느리한테 식모 취급받는 게 망신이지. 그건 정말 서연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가족이 완전히 깨져요. 진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미 깨졌어. 나를 식모로 본 순간부터 말이야. 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우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엄마, 우리 민재는 어떻게 해요? 할머니랑 아빠가 법정에서 싸운다는 걸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진우의 말에 정수는 잠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주 생각을 하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며느리가 나를 식모라고 부르기 전에 했어야지. 엄마, 이제 그만 가. 변호사가 알아서 할 거야. 진우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강을 건넌 거였으니까요.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상대방에서 합의 의사를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합의요? 네, 사과하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데. 정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이미 늦었어요.
소송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순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예전처럼 성당에 나가는 일도 뜸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정순 씨, 요즘 안 보이더니 어디 아프세요? 성당에서 만난 경숙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들과 법정 다툼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아,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래요? 그럼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네, 괜찮아요. 정수는 대화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더 물어보면 거짓말을 계속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동네 슈퍼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순 씨, 아들하고 법정 간다더라. 어디 부모가 그래? 나이 먹으니 이상해지나 봐. 그러게 자식한테 준 집을 다시 달라고 하다니. 정수는 장을 보다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정도 모르면서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무료 급식소 봉사도 그만두었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할머니들도 소문을 들었을 게 뻔했거든요. 정수는 점점 집에만 있게 됐어요. 어느 날 오후 민재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정순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정순은 창문으로 손주를 보고 있었는데 민재도 할머니를 봤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민재는 고개를 돌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뛰어와서 안겼을 텐데 말이죠. 정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주까지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집에서 무슨 말을 들었을 거였죠.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잘한 일일까요? 모든 걸 잃고 혼자 남는 건 아닐까요? 하느님,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가요? 정수는 침대에 누워 중얼거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 그리고 혼자 남게 된 후의 일들까지. 친척들에게서도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정순아, 그만해라. 나이 든 사람이 체면도 없이 뭘 하는 거냐? 작은 아주버니의 전화였습니다. 형님, 저도 억울해서 그러는 거예요.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자식들 잘 되라고 집 준 거 아니냐? 이제 와서 달라고 하면 되냐? 며느리가 저를 식모라고. 그깟 일로 가족을 이렇게 만드냐? 참고 살아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모두 자신이 잘못됐다고만 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대충 하고 지나갔어요. 예전에는 안부도 묻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눴는데 말이죠. 아줌마, 요즘 소문 많이 났던데요. 같은 층에 사는 젊은 주부가 말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아들분하고 법정 간다는. 사실이에요? 정수는 대답하기 싫었지만 부인할 수도 없었어요. 네, 그런 일이 있어요. 어머, 정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고소한다는 게. 주부의 말은 끝까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수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과연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는데 말이죠. 서랍에서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진우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여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정수는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힘드시죠? 네, 좀 그래요. 상대방에서 계속 합의 제안을 해오고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변호사마저 합의를 권하는 것 같았어요.
정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나뭇잎들이 모두 떨어져서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핑 돌면서 몸이 휘청거렸어요. 평소 혈압약을 먹고 있었는데 요즘 스트레스 때문인지 컨디션이 좋지 않았거든요. 정수는 소파에 앉으려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에 핸드폰을 움켜쥐었지만 전화를 걸 힘이 없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수는 차가운 바닥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간신히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아파트에서 쓰러진 할머니가 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정순의 혈압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할머니, 가족분 연락처 있으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우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연락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고혈압이라고 진단했어요. 혹시 요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셨나요? 네, 좀 있었어요.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정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지만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병실에 혼자 누워 있으니 더욱 외로웠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와서 돌봐주는데 자신은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 잘한 일일까?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자문했습니다. 존엄을 지키려다가 모든 걸 잃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식모라는 그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날 밤 정수는 병원 침대에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들에 대해서 말이죠. 퇴원하는 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어서 쓸쓸했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평생 식모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할 테니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지 3일째, 정수는 여전히 집에만 있었습니다. 몸은 많이 나아졌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민재가 서 있었어요. 학교 가방을 메고 있는 걸 보니 학교에서 오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민재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평소 활발하던 아이답지 않게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재야, 어떻게 왔니? 정수는 반가우면서도 걱정됐어요. 혹시 집에서 허락받고 온 건지 궁금했거든요. 할머니 아프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아이의 말에 정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는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네요. 괜찮아, 민재야. 들어오렴. 민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뛰어다니며 장난을 쳤을 텐데 오늘은 얌전히 소파에 앉았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랑 왜 싸워요? 민재의 질문에 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8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싸우는 게 아니야, 민재야. 그냥 어른들 사정이 있는 거야. 친구들이 할머니가 우리 집 뺏으려고 한다고 해요. 정말이에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정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벌써 학교에까지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어요. 뺏는 게 아니야. 원래 할머니 집이었거든. 그럼 할머니가 우리 집에 다시 살 거예요? 민재의 눈에 기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민재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오세요. 엄마한테 말해볼게요. 고마워, 민재야.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정수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었어요. 민재가 간 후 정수는 오랜만에 서랍에서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사진부터 시작해서 진우가 태어났을 때, 첫 돌, 입학식 등등. 지나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젊은 시절 정순의 모습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를 하느라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시절이었죠.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힘들어할 때도 묵묵히 옆에서 지켜줬습니다. 여보, 당신은 참 복이 많아. 이런 아내를 둬서 말이야. 남편이 자주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런 말이 고마웠어요.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진우가 자라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어요. 과외비, 학원비는 물론이고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진우가 대학교 졸업식 날 했던 말이었어요. 그때 정수는 눈물이 날 만큼 뿌듯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단부터 혼수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빚까지 내가면서 말이죠. 아들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서연이 신부 때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또 얼마나 기뻤던지요. 밤낮으로 아이를 돌봐줬습니다. 서연이 몸조리할 수 있도록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어머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서연이 고마워했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서연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처음에는 잠시 예민해진 것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정수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다는 걸 말이에요.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손주를 위해. 그런데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의 꿈이나 행복보다는 항상 가족이 우선이었어요. 내가 나를 버리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 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진실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결국 돌아온 건 식모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 남들도 그렇게 대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오랜만에 성당에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기도가 필요했거든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건가요? 정수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존재까지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경숙을 만났습니다. 정순 씨, 오랜만이네요. 많이 힘드시죠? 경숙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있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소문 들으셨죠?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순 씨 편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경숙의 말에 정수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다들 제가 욕심쟁이라고 해요. 욕심이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를 찾는 거죠.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나요? 경숙의 격려에 정수는 힘을 얻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수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어머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힘드시죠? 네, 좀 그래요.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지금이라도 소송을 취하할 수 있나요? 김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가능해요. 하지만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세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뭐라고 해서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어머님, 잘 들어보세요. 어머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정수는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아니에요.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제가 일시적으로 흔들린 거예요. 정말 확실하세요? 네, 이제 확실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식모 취급받고 싶지 않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어요. 이제 정말 자신을 위해 살 때가 왔습니다. 법정 출석 통지서가 온 건 정순이 마음을 다잡은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드디어 재판 날짜가 잡힌 거였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첫 번째 변론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서 미리 연락이 왔었어요. 어머님, 재판 전에 한 번 더 만나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점검해 봅시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여러 서류를 정리해 놨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꽤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어머님이 먼저 증여해 놓고 나중에 마음이 바뀐 거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은 식모 사건이에요.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평소 며느리의 인식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정순이 정리해온 메모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어머님께 했던 말들,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셔야 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사실만 말씀하세요. 재판 당일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어요. 거울을 보니 긴장된 얼굴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니 이미 진우와 서연이 와 있었어요. 서연은 임신한 배가 더 불러 있었고 진우는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과 눈이 마주쳤을 때 진우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들도 이런 상황이 편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재고 법정에서 정순 대 박진우 건을 심리하겠습니다. 법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모두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처음 들어보는 법정 분위기에 긴장했지만 마음을 다잡았어요. 재판장이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원고 측에서 먼저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나서 정순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증여 후 수증자인 며느리가 증여자를 식모로 호칭하며 지속적으로 모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이는 단순한 가족 간의 오해입니다. 식모라는 표현은 순간적인 실수였고 피고들은 원고를 정성껏 모셔왔습니다. 원고가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재판장이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원고께서 직접 진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순이 일어났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72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며느리 핸드폰에 제가 식모로 저장된 걸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례가 있나요? 네, 제가 도움을 주려고 할 때마다 거절당했고 마치 부담스러운 존재 취급을 받았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그건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배려의 마음이었어요. 배려라면 왜 식모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정순의 반박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서연을 불렀어요. 피고 박서연 씨, 정말 실수였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네, 재판장님. 저는 그냥 순간적으로 왜 하필 식모라는 표현을 사용했나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때 김 변호사가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정순도 처음 보는 자료였습니다. 이는 피고 박서현 씨의 친구와의 통화 녹음입니다. 합법적으로 확보한 자료입니다. 재판장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법정에 서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언니, 나이든 식모 데리고 사는 것도 스트레스야. 맨날 와서 이것저것 간섭하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정말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내가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던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진우가 아내를 바라봤지만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욕 행위로 판단됩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재판장님, 이는 사적인 대화였고, 사적이든 공적이든 수증자가 증여자를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건 명백한 증여 취소 사유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진우가 정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진우의 목소리에 울먹임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가 몰랐어요. 서연이가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이제 알았니? 정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서연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는 순간이었어요. 용서는 무슨.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야. 법원을 나서면서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승소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음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날 것 같아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승리보다는 진실이 밝혀진 것에 더 안도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길고 힘든 싸움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일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정순의 손을 들어줬어요. 증여계약 무효 판결과 함께 집 소유권이 정순에게 돌아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어머님. 완전한 승리예요. 김 변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기긴 했지만 가족이 흩어진 기분이었거든요. 법원을 나서는데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서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진우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지난 2주일 동안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42세가 된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보였어요. 이제 와서 뭘? 엄마, 서연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정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혼? 왜? 제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서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진우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어떻게 하려고? 민재는 제가 키우려고 해요. 서연이도 동의했어요. 정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하긴 했지만 가정이 파탄 나는 걸 원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진우야, 너무 성급한 건 아니니? 아니에요, 엄마. 이미 오래전부터 틀어진 관계였어요.
이번 일로 확실해진 것 뿐이에요. 며칠 후 정수는 오랜만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서는 현관 앞이었어요. 열쇠를 돌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집안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가구 배치도 바뀌었고 벽지도 새로 발랐더군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어요. 남편과 함께 심었던 나무였는데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돌아왔어요. 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날 저녁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진우와 함께였어요. 할머니, 이제 여기서 살아요? 응, 민재야. 이제 할머니 집이거든. 와, 좋겠다. 넓고 마당도 있고. 민재는 신이 나서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아이에게는 이런 상황도 새로운 모험 같았나 봐요. 엄마, 저희가 여기서 함께 살면 안 될까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함께? 네, 민재도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하고, 저도 엄마 곁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진우야, 엄마는 더 이상 너희를 위해서만 사는 건 싫어. 알아요,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위해 살겠어요. 진우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정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집 한편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기로 한 거였어요. 이름은 정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장사하실 거예요? 응,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려고. 정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였어요. 가게 준비를 하면서 진우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간판도 달고 진열대도 만들고 홍보 전단지도 함께 만들었어요. 할머니, 저도 도와줄게요. 민재도 열심히 거들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정말 좋아했어요. 가게 개업 첫날,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반 걱정 반이었지만 정순이 만든 반찬을 맛보고는 모두 만족해했어요. 정순 씨, 김치가 정말 맛있네요. 네, 감사해요. 정성껏 만들었거든요. 정수는 손님들과 대화하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움이었어요. 가게 한편에는 특별한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손님들이 그 문구를 보고 물어보곤 했어요. 무슨 의미예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정순의 대답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순, 진우, 민재 세 사람이었어요.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우리 가게 이야기했어요. 민재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정말 멋있다고 했어요.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고. 정수는 뿌듯했습니다. 손주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니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엄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우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용기는 필요할 때 나오는 거야. 나도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어. 그날 밤 정수는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별이 참 많이 보였어요. 여보, 우리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대답 같았어요. 정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진짜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였어요. 늦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게 문에는 매일 아침 새로운 메뉴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정순의 다짐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당당하게 존중받으며 살겠습니다. 정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함부로 부를 수 없었어요. 그녀는 당당한 정순이었으니까요.